네, 88페이지 보세요. 88페이지 제일 밑에 바로 8번.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 부분 및 민간 부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공공 부분을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쭉 타고 내려가면서 보시면 돼요. 공공 부분의 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LH 공사 등을 통해서. 그래서 공급 목표는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고수층에게 세금 등을 더 많이 걷어서 저수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하는 거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유, 저소층. 그래서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대상자가 되더라. 그리고 LH공사가 여러분 공급해 주는 거 보면 임대가 우선이죠. 일부 분양이 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분양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 우선, 부분적인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에 이익이 준다가 아니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좀 더 높은 주거 수준의 주택을 좀 더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협동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지원 방식은 직접적인 지원과 보조를 해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민간 부분은 그것과 반대로 타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89페이지. 이제 5번.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 부분의 이제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죠. 조세의 전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해두고 해야죠. 잠깐만.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는, 거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사서를 뭐라고 하고, 취득, 가지고 있다가를 뭐라고 하고, 보유, 판다를 양도라고 하나요, 여러분? 맞죠? 그럼 각각의 거래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나요?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취득 시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등기 등록하면 등록 면허세 내나요? 네. 등록세 내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보유 기간 중에 재산이 있네 그러면서 부과하는 게 재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합쳐서 과세 때리는 게 있죠. 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에 이 내용들을 주로 공부하시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기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세법 관련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얘는 사실은 개론 문제죠. 개론 문제. 그래서 취득 시의 세금인지 보유 기간 중의 세금인지 양도 시의 세금인지 얘를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취득하면 취득세 내나요?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죠. 이걸 헷갈려서 틀리고 오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다음 취득했을 때 등기 등록하죠. 그러니까 등록세를 내고 얘 납부형 수준 갖고 가야지만 등기를 해주잖아요. 첨부 서류에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거죠. 이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쉬울 텐데 여기다 플러스 뭔가를 더해버리죠. 얘가 세금 중에 본세인가요? 본세. 그리고 여기에 똘마니가 따라붙죠. 그게 부가세. 부가세가. 그래서 부가세가 따라붙을 때 따라붙는 부가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실 건 두 가지가 있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때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고 마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를? 농지를 취득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둘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둘 다 붙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둘 다 붙어요. 근데 이 셋은 둘 중 하나씩만 붙죠. 이 둘 중 똘마니가 하나씩 달라붙는다고요. 하나씩. 그럼 이 똘마니가 달라붙는 걸 외우는 방법 칠판 있죠? 얘 지방교육세인가요? 이름이 지방교육세잖아요.
예? 지지죠? 네, 된 거예요.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요. 네? 그럼 그렇죠. 옹옹 이러면 되죠. 네?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는 얘는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얘는 뭐가 붙는다? 얘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붙는 것들 꼭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부분의 문제에서 똘마니 붙는 것 이걸 설명드린 거고, 또 하나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구분하는 내용이 끝이었어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까지는 뭐였죠? 지방세죠. 그러니까 얘들 지방세 기억하는 방법. 금액을 따져보면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큰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커요. 커요. 그리고 종부세도 이제 시가 반영률을 시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버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년에 종부세가 1억 넘게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액이 크죠? 그럼 그때는 정부가 가질까요? 지가 가질까요? 지방자치단체에 줄까요? 자기가 갖겠죠. 그러니까 걔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죠. 국세. 근데 예전에 재산세는 요즘은 많이 올랐지만 예전에 재산세 10만 원, 20만 원 내는 사람도 꽤 부자였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죠. 종부세보다. 재산세가.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비했을 때는 금액이 작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은 금액은 네가 가져 이러는 거죠. 지방세고 큰 금액은 누가 갖는다? 정부가. 그러니까 국세는 이 둘이겠죠. 얘들은 뭐다? 지방세죠. 지방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유기간 중에 내는 국세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걔는 답은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 다음 89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5번 조세정책 부분에 괄호 1번. 조세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부 재정 조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사회정책적 기능 1번 소득재 분배의 체크 하나.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을 하면 결국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그 다음 5번에 별표 하나, 동그라미 5번.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있죠. 대표 주자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죠, 여러분. 네,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 괄호 2번. 조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대응해서 과세하는 게 응익과세의 원칙. 능력에 대응해서 때리는 게 응능과세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응능의 원칙 부분에 1번과 2번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보세요. 얘는 사람이었지 오목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람의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 그럼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능력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는 건 수직적 형평성인가요? 수평적 형평성인가요? 수직적 형평성이죠. 그럼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것. 얘는 수직적 과세, 수평적 과세? 수직적 과세. 그래서 얘가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소득 단계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하잖아요. 예, 그게 수직적 형평성의 도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똑같은 재산세를 때려야 된다는 건 동일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과세다?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과세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푼 요령. 동일 이렇게 나오면 동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뭐고? 수평이고 서로 다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수직이다, 수평이다? 예? 얘는 수직인 거예요. 수직.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잠깐만, 제가 이제 이것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 둘을 세금을 동일하게 때린대요. 세금을 동일하게 때렸대요. 동일하게. 그러면은 수평적 형평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세금을 똑같이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많이 부과하고 얘는 적게 부과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누진세죠. 그런데 얘가 같게 부과가 됐다는 건 지금 수직적 형평성이 깨진 거죠. 얘가 깨진 겁니다. 수직적 형평성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더 크대요.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데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깨졌어요? 수직적 형평성이 깨진 거죠.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거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 때려야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때리는 게 형평성을 도모한 거죠. 근데 얘는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걔도 수직적 형평성인 거죠. 그런데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고 똑같은 정도로 부과하거나 오히려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면 뭐가 깨진 거다? 수직적 형평성이 깨진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비교를 꼭 해두세요. 그래서 이번에 수직적 형평에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여 차등과세 동그라미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한다. 그게 누진세가 이 표현인 거죠. 누진세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괄호 3번에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있죠.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우리 경제론에서 했습니다.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공급자는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나요? 떠넘기고 싶나요? 떠넘기고 싶죠.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뭘 올려서? 가격을 올려서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올리면 뛰쳐나간다. 그러니까 얼마 가격을 못 올리죠? 정가를 얼마 못 시키죠. 그때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면 가격을 올리는 순간 다 뛰쳐나가니까 가격을 하나도 못 올리겠네요. 네. 그럼 그때는 조용히 공급자가 혼자 내고 말아야죠. 부담하고. 그래서 공급 비용의 전가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힘이 뭐였죠? 세 글자? 탄력성. 그래서 문제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면 고개 드세요. 재산세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인가요?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입장에서 공급 비용이죠.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누구에게? 임차인, 양수인에게. 뭐의 상승으로? 임대료, 양도 가액의 상승으로 떠넘기고 싶겠죠.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계속 나왔던 거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중과세가 됐어요. 그럼 이만큼 공급 비용이 증가한 거죠. 양도인의 공급 비용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공급 비용 증가된 부분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지 않으니까 떠넘길 텐데 그때 수요와 공급에 기울기를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패턴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다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건가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건가요? 자, 여러분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작다는 얘기가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어서 수요자가 힘이 세니까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때는 공급자, 양도인이 더 많이 부담하겠네요?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겠죠. 이때 문제에서 만약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선이다 이렇게 주면 수직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다 떠넘겨 버렸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전액 부담한다?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겠네요.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겠죠. 이 표현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재산세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문제를 바꿔버릴 수도 있겠네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됐는데 이때 하나도 못 떠넘겼대요. 그 양도가액이 전과 동일해요. 중과세 되기 전보다 양도가액이 동일해요. 판매 가격 자체가. 그러면 하나도 못 떠넘긴 거죠? 네. 그럼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하나도 못 떠넘겼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그럼 하나 더. 토지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가요? 완전 비탄력적인가요? 가격이 올라와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죠. 그럼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토지 관련 보유세가 부과가 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하나도 못 떠넘기죠? 전액 누가 부담하는 거다?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겠네요. 이론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9페이지 이제 보세요. 정확히 중간 바로 3번에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있습니다. 귀착. 그 부분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1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 기억, 조세의 전가란 부과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경제주체라고 나왔지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니은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 부담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것. 그래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디귿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이루어지면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죠? 담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납세자죠. 네. 그럼 직접세는 기본적으로 이 둘이 일치하죠. 근데 간접세는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죠. 그런 내용들도 세법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일 거예요. 자, 이제 2번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귀착 정도, 이게 포인트인 거죠. 기억의 별표 셋.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는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니은 별표 3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당사자는 힘이 약한 사람인가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조세의 귀착분, 부담 정도가 커진다. 그 다음 디귿, 리을, 미음 묶어두시고 판단이 분명히 가능해야 돼요. 얘도 별표 셋. 합니다. 디귿,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자가 더 힘이 세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 우리는 항상 힘이 약한 사람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리을,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으면 그 말이 수요가 더 힘이 약하면 소비자,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 미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줄 그어두시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걸 뭐라고 문제 줄 수 있다? 수요 곡선이 직선이면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다 떠넘겼다. 그래서 전액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겠죠. 그렇게 내용이 나온 거예요. 비교를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90페이지 괄호 4번. 얘도 우리가 핵심 요약 정리할 때 경제론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기억이 나나 보세요. 조금 더 힘내세요. 조금씩만 더 힘내서 따라오시면 붙어요. 진짜로. 포기만 안 하면 붙는 시험이에요. 중간에 꼭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작년 이맘때 힘들었어요. 다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물며 개론 선생이 1차 준비를 하면서, 아니 동차 준비를 했지만 시험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개론을 거의 다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민법이 과락만 넘어가면 붙는 시험이잖아. 1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만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고 하라는 것만 정확하게 따라오셔서 정확히 맞히시면 틀리라고 낸 문제는 그냥 틀리고 부담 없이 그럼 돼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수험생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이건 안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다 보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올 문제를 까먹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충격받지 말고 가끔 모의고사 본 다음에 2주 동안 시름시름 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모의고사 끝나고 한강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모의고사인데 그 한강 가서 물을 구경하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가 건들면 엄마 지금 신기가 불편하다 막 다크해져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죠. 예. 붙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억이 나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중고주택이 있답니다. 중고주택, 재고주택, 기존주택 다 똑같아요. 표현이.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를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고 먼저 적어볼게요. 신규주택은 수요 계층이 고소득층인가요? 고소득층이죠. 그럼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수요, 고가인 재화의 수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고 신규주택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얘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네요. 그러면 신규주택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걔를 혼자 부담하고 싶나요? 떠넘기고 싶나요?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겠죠? 수요가 근데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죠.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자에 대한 전가가 조금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수요자인 고소득층은 세금을 조금만 부담하겠죠. 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수요 계층이 저소득층인가요, 여러분?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힘이 세다, 약하다? 저소득층은 힘이 약하다, 비탄력적. 그런데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팔기 위해 바로 내놓으면 되나요?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네요. 그럼 중고주택에 신규주택과 똑같은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신규주택, 중고주택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재산세를 때려버리면 이때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자 힘센 애가 힘 약한 수요자 임차인에게 더 많이 떠넘기겠네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저소득층은. 그럼 고소득층은 세금을 조금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이런 엿진세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이런 같은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막아야 되나요? 막지 않아야 되나요? 얘 역진세적 효과 발생하면 지금 무슨 과세가 깨졌어요? 무슨 형평성이 깨졌어요? 수평이라고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수직적 형평성이 깨진 거죠. 네? 수직적 형평성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똑같은 정도로 때려야 된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 신규주택에는 더 많은 재산세, 중고주택에는 더 작은 재산세. 차등과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될 거예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제일 위에 괄호 4번. 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의 영향.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별표를 2개 치시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1, 2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지만 꼭 읽어보세요. 걔들은 묶어놓고 동그라미 3번은 별표 2 주택의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거 정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마 못 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와 저가 나오면 걔는 수직이죠. 서로 다른이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수직입니다. 그려보면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누진세를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4번에도 별표 2. 그 다음 임대주택 부분 보세요. 공급이 1번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대인의 세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의 세부담이 커진다. 있나요? 지금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 주택의 보급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대체할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거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뻑하면 떠넘기겠죠. 임대료를 올려서. 그래서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대안의 별표 셋. 1번 역진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 1번의 별표 2 역진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가치에 따른 차등과세를 함으로써 차등과세 동그라미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더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별표 2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관건은 수요자의 힘을 세게 만들어주면 못 떠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주는 방법은 대체할 집을 많이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을 확충시켜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량을 확충해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괄호 5번에 부동산 조세 정책의 방향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개념은 뭐냐면 유통과세를 많이 매겨야 될까요? 아니,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취득세를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취득세가 여러분 중과세됩니다. 전에보다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취득세율이 올라가서. 그러면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수요는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하죠. 부담이 커지니까. 취득하는 데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걸 반대로 가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 다음 재산세 부과를 많이 한대요. 종부세도. 그럼 주택 수요가 역시 감소하겠네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럼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아니,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까 보유 기간 중에 세 부담이 커지니까 보유세 부담이 커지니까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양도소득세도 만약에 중과를 때려버리면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으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학자들이. 근데 지금 정부가 양도소득세도 중과하면서 보유세도 중과 때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둬놓고 때리는 거죠. 네. 그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돼요, 실제로. 그 다음, 그래서 90페이지 내용까지 봤습니다. 뭐가 끝났죠? 정책론이 끝났죠. 정책론이 끝났어요. 이제 10분을 쉬고 10분을 먼저 쉴 거예요. 91페이지에 있는 투자론 내용을 1교시를 더 진행하고 오늘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4교시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쉬십시오. 10분.